자, 다시 이어서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아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정세법 있죠. 개정세법 2023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현직 세무사 회계사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정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요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벌써 여기 경남지방 부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 이남으로는 개정세법 강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실까봐 조금씩 언급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거다. 2월 결소금 공제한도 80%로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도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돌아옵시다. 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도 있죠. 그죠?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도 이제, 8세 이하 자녀로 바뀌었어요. 8세 이하 자녀, 8세 이상 자녀로 바뀌었어요. 8세 이상 자녀. 아동수당 있죠. 아동수당을 한 살 더 준다, 1년 더 준다 그래가지고 자녀세액공제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상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당 15만원씩,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 그럼 애가 셋이다 그러면 15, 15, 30, 60만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저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다. 근데 그 출산한 애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이렇게 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현업에서 실무 강의할 때 절세방안 이런 걸 좀 언급해 달라 그러는데, 절세방안이라는 거는 회계사무실이랑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증빙을 잘 갖추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절세방안이고, 다른 걸 좀 말씀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거. 우리 개인연금저축 불입하는 거 있죠. 개인연금저축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도가 있는데, 그거 이제 12%, 15% 곱해가지고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요것도 올해 한도가 좀 더 늘어났어요. 한도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것 중에 2022년 개정세법 중에 이제 ISA 계좌라고 부르는 거,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세법용어로 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 금액을 전환했을 때 전환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가지고, 세액공제해주는 규정이 있더라. 아무튼 그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해당사항 있는 거, 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일반 보장성 보험,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이제,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불이백이 있으면 연간 한도 100만원 내서 12%, 15% 곱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이 있다더라.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쓸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강의할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중증질환자, 결핵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되고요. 그 외의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요거는 총 금액의 3%를 차감합니다. 물론 한도가 있는데 한도에 걸리는 경우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작년에 들어온 규정이에요.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애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병원비가 상당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난임 시술비.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초혼이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첫째 임신이 이제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 여성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검사도 많아지고, 노산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불임 과정도 많은데, 그걸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인공 체외 시술 이런 것들, 체외 수정 시술 이런 것들, 그런 난임 시술비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15%, 20%, 30% 곱한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내가 대학원을 간다든지 혹은 와이프를 대학을 보내준다든지, 와이프를 대학원 보내주는 건 또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비 든 거 있죠.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가지고, 고등교육법에 따라가지고, 미취학 아동들 학원비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나간 거, 그리고 교복구입비 나간 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거 15% 곱해가지고 해줍니다. 혹은
우리가 실업급여 받을 때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경우 있죠.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교육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5%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더라.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부를 했을 때 종교단체, 대부분이 종교단체죠, 개인들은. 근데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데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 외에 기부를 하면 공제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거는 근로소득자들, 근로소득 공제 말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제가 사는 이 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FM,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있다더라.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해준다더라. 그런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가 딱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 공제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도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소득세법이 시작입니다. 소득세법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대체 뭔데?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단기 수익금액이에요. 그냥 수익금액, 매출액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실 거예요. 단기 수익금액. 이게 왜 포인트인데, 우리가 장부를 FM으로 해야 되느냐? FM으로 장부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대충 간편하게 해도 되는 장부, 이걸 간편장부로 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간편한 장부라는 서식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아무튼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식부기로 해야 되느냐, 간편장부로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할 때는 그때도 수익금액 기준인데 직전 사업료도 수익금액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단기 수익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단기의 수익금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업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수익금액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최초에 도입이 됐을 때 사업주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야. 사장님, 이제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도입됐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했던 사업주들이 있었어. 성실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리가, 성실한 거랑 거리가 좀 멉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농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 구린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구린내가 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수익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거지. 그래, 장사가 잘 되면 수익금이 많을 수도 있지. 그런데 세법에서 볼 때, 수익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뭔가 구린내가 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을 수익금액 기준, 업종별로 수익금액 기준을 딱 끊어놓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너희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을 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세금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세무서에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무 인력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일도 많고 바쁘고. 그래서 이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넘겨줘놨어요. 그 외부의 전문가들이 세무사, 회계사 등이에요. 그럼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장부가 성실하게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성실하게 신고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징계도. 이게 성실신고 확인제도예요. 성실신고 확인제도. 그러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인 사업자들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단기 수익금액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너가 똑바로 신고해라.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반 죽여버린다.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신고 기한을. 원래 종소세 신고 기한은 5월 말까지인데 한 달 더 줄게,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무사들한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찾아오면 세무사들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수수료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들은 기존에 안 들어가던 돈이 갑자기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죠? 그러면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지출에 대해서 60%를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60%를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한도는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결산 수수료랑 별도입니다. 200만 원을 청구하면 120만 원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납세자가. 됐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했어. 미제출하면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때리는데 사업 소득 금액과 관련된 산출세액이 5%를 때려가지고 가산세를 때려요. 이게 작년까지 있던 규정이고 올해 개정세법에서 추가로 가산세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어떤 규정?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1을 곱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즉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 때려봐야 없잖아.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 성실신고 확인해서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인데 단기 수익 금액을 가지고 쪼갠다. 어떻게 쪼개는데? 빨간 것만 보면 돼요. 업종별로 5억이냐, 7억 5천이냐, 15억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내 주머니에 순수하게 남은 소득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동파이프 같은 걸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가 있대. 도소매 업체가 있대. 이런 데는 자기 주머니에 남은 순소득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해오는 동파이프의 원자재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외형이 아주 커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는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바로 첫 해부터 사업자 등록을 낸 첫 해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업체 중에 동파이프 수입 업체가 있는데 원자재 값이 거의 1.8배 정도 올랐대요. 1.8배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도 없는데 외형만 커 보이는 거예요. 외형만. 그런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선정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에. 자, 이제 법인세법으로 갑니다. 법인세법. 자,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인이 얻은 소득을.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그리고 포괄주의 과세 원칙에 입각해 있다. 순자산 증가설은 뭔데?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포괄주의 과세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거 무조건 다 과세하겠다. 포괄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자, 그러면 법인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법인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법인세는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4가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각삼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어요. 우리는 각삼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가지치듯이 잠깐만 얘기하고 가지쳐버립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 법인 너그가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 토지 이런 거 뭐 한다 갖고 있냐 이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법인 너그는 투기하지 마라.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팔아치워가지고 너희가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1차적으로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2차적으로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득은 하나인데 세금은 2가지 형태로 2번 내네? 그러면 이중과세네? 맞습니다. 이중과세입니다. 이중으로 과세하면서 불이익을 줄 테니까 투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이나 별장 이런 건데 20%, 비사업용 토지는 10%, 미등기인 경우에 40% 이렇게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더라.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거 전 정권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이 뭔데? 돈, 금 이런 거. 그게 무슨 말인데? 기업체들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쌓여가지고 이익 요금이 쌓여 있는데 이걸 돈을 풀지를 않고 움켜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풀어라 그 얘기예요. 풀어라. 풀어야지 가계와 기업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풀면 어떻게 가계와 기업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체 너가 다른 데 투자 좀 해라. 투자 좀. 기술 이런데, 선진화된 기술 이런데. 그러면 그 기업체도 투자 유치를 했으니까 그 투자 유치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낼 거고, 성과를 내다 보면 우리 회사 물건을 또 살 수도 있고. 또 하나, 회사 직원들한테 임금을 좀 상승시켜줘라. 임금을. 그럼 임금을 상승시켜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거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 소비가 진작되고 활성화될 거고,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또 살 수 있을 거고, 이게 가계와 기업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체 너가 유보된 소득 중에 투자나 임금 증가분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10%를 과세하겠다. 이게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이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체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위헌의 소지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일몰기한이었거든. 2019년 말이 됐어. 일몰되고 없어지겠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규정이 원래 법인세법에 있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투자 및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세율은 20%로 도리어 또 증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로 고착화되어 있어요. 아무튼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그런 거다. 마지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으로 청산 과정을 거치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단계에서 미실현됐던 소득들이 있을 거거든. 미실현됐던 소득들을 청산 시점에 빵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넣게 됩니다. 아무튼 법인세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각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점이야. 주요라더라. 주요. 자, 그걸 언제까지 신고하는데 과세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한 종료일이 일반적으로 12월 말이죠. 그럼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월 말 법인도 있거든요. 회계법인 이런 데는 3월 말 법인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조인해가지고 하는 법인들은 6월 말 법인도 있어요. 3월 말 법인은 6월 말까지 신고할 거고 6월 말 법인은 9월 말까지 신고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12월 말 법인이니까 저는 강의할 때 법인세 신고는 12월 말 법인을 가정으로 하고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됐죠?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4개월, 한 달 더 준다고 4월 말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 요걸 가지고 제가 고시생들처럼 강의할 건 아니고요. 참고 삼아. 자, 각사업용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만 갖다 썼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는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고.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시작해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송금산입, 입금부산입. 그렇게 하고 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산입 하고 나면 각사업용 소득금액. 거기서 2월 결송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올 거고,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이 9, 19, 21, 20.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예요. 마지막 거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제가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하나 빠뜨렸네요. 됐죠? 자, 그래서 구간은 이렇게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10, 20, 22, 10, 20, 22 10, 20, 22, 25인데 1%씩 깎여가지고 9, 19, 21, 여기 24입니다. 24. 죄송합니다. 25% 돼 있네. 아무튼 산출세 그렇게 계산이 되고, 감면공제세액 차감하고 나면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하고 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더라. 계산구조 이렇게 생겼다더라.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법인 운영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써봤어요. 몇 가지 좀 써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인 대표이사의 이익잉여금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대표이사들이 이걸 빼가고 싶어 해요. 빼가고 싶어요. 왜 빼가고 싶어 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세법은 내 돈이 아니야.
법인의 돈이고 나는 법인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 대표이사라고. 그런데 본인이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 사업을 성장시켜가지고. 개인 사업으로 할 때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잉여금 쌓여있으면 어떻게든 빼가고 싶은데 세부담 때문에 빼가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지. 혹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가지급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싶어. 가지급금이 아까 뭐였는데 법인이 대표이사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처리하는 게 가지급금이라 했죠.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돈을 갚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갚아 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현업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엄청나요.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가지고 법인의 가지급금을 세부담 없이 정리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막 강의가 막 유튜브 뭐 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과 나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돈을 세부담 없이 가져다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초과배당, 감액배당,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유사 간주배당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개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개정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슈돼가지고 제가 제 거래처에 공문 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뿌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이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초과배당, 감액배당이 있는데 과거에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때 초과배당을 많이 썼었어요. 이 초과배당이 현업에서 차등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초과배당, 차등배당. 이게 이런 얘기죠. 내가 법인의 주주고 내 가족들도 주주로 등기사로 올려놨어. 그래놓고 이번에 배당을 선언을 해요. 배당을 선언을 하고 나는 배당을 포기해요. 왜? 세부담이 무서워가지고. 가족들한테 배당을 주죠. 배당을 주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다시 갖고 와. 내 거다. 이런 형태가 초과배당, 차등배당인데 과거에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 재미가 있었냐면 초과배당, 차등배당을 하면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증여세 과세 문제도 생겨요. 그런데 둘 중에 큰 것만 내고 치웠거든요. 근데 세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각각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자, 감액배당은 뭔데?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방식이라 해서 2011년인가 2012년에 상법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자본준비금,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결손 보존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없는데 듣고 올리세요 그냥. 이익잉여금 중에 이익준비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시킬 수 있고 그 감액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길을 열어줬는데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걸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익잉여금을 세부담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 자,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을 빼가고 싶어. 혹은 가지급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퉁쳐가지고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급여를 인상시키는 거예요. 급여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대표이사들이. 왜 싫어하는데?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4대 보험 부담이 크다고. 4대 보험.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몰빵해서 받아가면 돼요. 퇴직금으로. 근데 그걸 또 싫어해요. 왜? 퇴직하기 싫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막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엄밀히 얘기하면 막힌 건 아니에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시골에 요양하러 가야 돼. 혹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대.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초과배당, 감액배당도 생각해 봤다가 자기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막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대두가 되면서 자기 주식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법인 결산 조정 실무 강의할 때
숙련자분들, 15년차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 상대로 좀 강의를 할 때 얘기를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 2학년 여러분들은 제가 2학년 분들을 강의하게 될 때 혹시나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잠깐 소개를 드리고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법인 운영 시 고려사항이 이제 접대비라는 거 있죠. 접대비. 접대비라는 거는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그냥 대충 좀 보시면 되고요. 접대비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는 거는 요거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무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상품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품권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서 명절이 되면 거래처에 선물을 돌리러 다닌다고. 근데 선물을 돌릴 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문제 때문에 상품권을 제일 많이 써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제일 많이 돌린다고. 상품권을. 그러면 상품권을 돌려.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치 샀다고 볼게요. 상품권. 그래가지고 명절 때 상품권을 쭉 돌렸어요. 근데 우리 법인에 세무서에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상품권 돌린 금액을 우리는 접대비로 경비 처리했을 거라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나오면 상품권 누구한테 얼마씩 돌렸는지 내역을 달라 합니다. 내역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권 10억 원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면 몇 장입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죠. 이걸 거래처에 돌렸다고. 거래처에 돌렸는데 어느 거래처에 누구한테 얼마치씩 줬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악이 되겠냐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뿌렸는데 다 됩니다. 파악 다 됩니다. 파악이 어떻게 되는데 거래처에 명절 때 상품권 돌릴 때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을 짭니다. 자, 오늘 너희 그 A 업체 이사랑 상무 만난다며. 이사는 상품권 한 50만 원만 해라. 상무는 한 70만 원치 줘라. 계획을 다 짠다고. 그래서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거래처에 피해갈까봐. 그럼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상품권 어디에 얼마치 줬는지 입증을 못하네? 대표이사가 썼겠지.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위 처분해서 대표자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할 때는 접대비와 관련돼 가지고 상품권을 돌릴 때 조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좀 더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법인 운영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자, 그리고 대손금 돼 있죠. 대손금. 대손금이란 얘기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처가 받을 돈, 거래처가 이제 파산했대. 형의 집행, 강제 집행, 사업을 폐지했대. 행방불명이 됐대. 뭐 이런 경우, 혹은 부도 발생했대. 엄밀히 얘기하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야 돼요. 혹은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 혹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특례 적용이 돼가지고 3년,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 그럴 때 내 입장에서는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고. 대손처리. 그런데 대손금과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은 내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으로 장사를 할 때 기업체들이 장사를 할 때 받아야 될 그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해서 5년의 소멸시효 적용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단기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걸 먼저 적용하는데 그게 3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을 합니다. 참고해 놓으세요.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못 받아가지고 그걸 경비 처리라도 하려고 대손처리를 냈어. 대손처리를 냈는데 이게 웬걸? 최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고 표현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서울에서부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세무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대손 처리했냐고. 왜 대손 처리했기는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요. 그럼 세무서에서 그럽니다. 당신이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거래처에 돈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입증을 하래요. 어떤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데 입증을 못해? 그러면 일부러 채권을 포기한 거 아니야? 즉 애초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접대비 처리해버립니다. 접대비. 물론 세무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세무서의 입장은 뭐냐면 둘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다고.
어떻게? 그 대금을 받았어. 받아놔놓고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거지. 그래가 대손 처리해가지고 경비 처리한다고.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돈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걸 입증을 좀 하라 그러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간단한 예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이 돼버려요. 혹은 가가지고 각서 받아온다든지 돈을 갚겠다 이렇게 채무자가 각서 썼대 이런 것들이 다 중단돼 버려요.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담당 세무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 증명 보낸 거 통화 내역 이런 거라도 좀 입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법인 운영할 때 최근에 대손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법인 운영 시 고려사항에 아까 말씀드렸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분담 가지급금 4가지 불이익이 있댔죠. 그죠? 대표이사가 돈을 유용해서 썼을 때, 그럴 때 인정이자,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익, 대손충당 설정 대상 채권에서 배제되고 대손금으로 송금산입도 안 된다더라. 그죠? 이 중에 인정이자만 잠깐만 볼게요. 자, 인정이자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친구랑 만나가지고 대표이사인데 법인의 소득금액 10만 원을 가지고 술을 털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대표이사라는 인격체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자를 안 줬을 거라고. 근데 이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돈을 안 빌려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으면 이자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자를 안 줬지만 세법에 나와 있는 산식대로 계산한 이자를 법인 너그가 받은 걸로 보자. 그래서 입금에 산입시킵니다. 근데 법인 내에 돈은 없잖아요. 다시 대표이사가 갖고 나간 걸로 봐요.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상해처분해요. 상해처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입금 산입돼 가지고 과세소득이 증가돼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입금 산입된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인정상해라고 표현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또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더라. 됐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소득세법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도입됐댔잖아. 그죠? 잘 들으세요. 내가 수익금액이 엄청나. 개인사업자로 장사를 하는데 수익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소득세 세율은 6, 15, 24, 35, 38, 40, 42, 45% 구간이 있어. 최고 세율 구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내가 100원을 벌면 45원이 세금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9, 19, 21, 24, 24원이 세금이라고. 극단적으로 가정할게.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돈을 내 마음대로 좀 융통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융통하고 싶어. 그랬는데, 이게 웬걸? 소득세법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지. 그러면 FM으로 장부도 해야 되고, 꼼꼼하게 장부를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확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피곤한 거야. 그럼 이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어? 세금을 많이 내면도 불구하고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었는데 자금 이제 자유롭게 운용 못하네? 그럴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사결정하겠죠. 즉 법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됐죠? 그랬더니 세법에서 법인세법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하고 3년 동안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확인 비용이 들겠죠. 세무사한테 또 확인 비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60% 세액 공제 받습니다. 한도는 얼마인데?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무사들은 법인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250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 중에서 60%가 딱 150만 원이니까. 그리고 확인서 제출 안 하면 가산세도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 그리고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수익금액의 10,000분의 1을 곱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즉,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소득세법은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5억, 7억 5천, 1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을 하더라. 그러면 법인세법은 어떤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냐 이거예요. 법인세법은 수익금액 기준으로 안 합니다. 수익금액 기준으로 안 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돼 있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들을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법인이라고 그래요. 김영란법처럼 사람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우병우법이라거든. 과거에 그분 이제 일가 친척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법인 경비를 조금 더 이제 세부담을 감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법이 도입이 돼서 우병우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법인들인데? 동그라미 1번. 사업연수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주식수의 50% 초과해. 지배주주 등, 내가 지배주주고 내 특수관계인들, 일가 친척들 합쳤더니 주식이 50%가 넘어.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가족 기업이라고.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야. 지분을 반 넘게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가족 기업으로, 우리끼리 가족 기업으로 하면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거기 지분 비율을 갖고 있으면서 법인에 경비 처리하는 거야. 뭐를? 접대비 경비 처리하고 업무용 수용차 경비 처리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우병우법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런 법인은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한도에게 50%를 곱합니다. 50%를 곱하면 한도가 반으로 확 줄어들죠.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업무용 수용차 규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송금부사립할 때 이런 법인들은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연간 800만 원 한도인데 이런 법인들은 400만 원이 한도예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재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법인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들어간다고. 됐죠? 됐죠? 혹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혹은 다음 항목의 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반이 넘어야 돼. 어떤 금액이 가나다 돼 있죠. 과거 정권에서 수동적 소득이라고 표현해가 패시브한 소득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소득들. 어떤 거? 부동산 관련된 거, 이자, 배당 그런 거. 가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임대소득, 나의 이자소득, 다의 배당소득. 이런 소득들이 반이 넘는데 과거에는 이게 50%가 여기 50%가 70%였거든. 개정이 또 이루어졌어요. 아무튼 이런 법인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도 안 된대. 그러니까 가족끼리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상시 근로자 수도 제가 실무 강의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고 지배주주랑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얘기해야 되고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데 뭐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죠. 아무튼 이런 법인들을 우리는 우병우법 적용 대상 법인이라고 그러고 접대비에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 규정에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받는다고. 또 하나 더. 어떤 법인들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했지. 그렇죠? 그런 법인들도 3년 동안은 전환하고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 추가로 조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런 조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름 돋습니다. 어떤 조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받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법인으로 바꾸자.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웬걸?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돼서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을 받는데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어떤 꼼수를 부리는데 바지 사장 하나 데려다 놓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데 저기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내가 이 업체를 팔아넘겨. 그리고 호수아비를 앉혀놔놓고 내가 조정해. 그 명의가 바뀌는 거지. 됐죠? 이런 경우도 발생했었는가 봐. 그래서 법 조문에 신규 조문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어떤 조문? 내가 아까 그 바지 사장을 이용해가지고 법인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도 계속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규정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되어 있죠.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라는 토픽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왜 집어넣느냐? 요 중에 일부를 살펴보려고 집어넣었어요.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법인으로 바꾸는 거, 그걸 법인 전환이라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이에요.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자,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뭔데? 현물출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히만 얘기하면 현물출자는 이런 거예요. 친구야, 우리 회사의 주주가 좀 되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게? 돈만 주면 되지, 돈만. 그럼 내가 주식 줄게. 그럼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나 돈이 없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네 어제 아버지한테 토지 증여받은 게 있다며. 그걸 주고 주식으로 받아가라. 이게 현물출자예요. 그럼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던 이 자산들을 법인에 주고 대가로 주식을 받아오는 거. 이게 현물출자라고. 현물출자.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왜 발생을 안 하는데? 내가 개인 기업으로 운영하던 자산을 법인에 넘겨주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며. 그러면 내가 법인에 넘겨주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법인에 넘겨준 자산은 내가 쓰던 자산이라고. 중고라고, 중고. 중고가 값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얼마인지. 근데 토지, 건물 이런 거는 감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 채권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채권 감정을 어떻게 받아?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법에 따라 검사인 선임도 해가지고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개 방법이 지배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그 방법이 뭔데? 사업의 양수도 방법이야. 사업의 양수도 방법. 사업의 양수도 방법은 뭔데? 내가 개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3개월 내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 하는 거지. 교수님, 양수도 방법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치킨집을 할까 싶거든. 근데 내가 치킨집을 하면 망해. 왜?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되네. 그걸 내가 그대로 인수하는 거지. 이게 양수도 방법이라고. 이러면 부가세 과세 문제도 안 생겨요. 이걸 우리는 현업에서 포괄양수도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양수도. 그럼 뭐가 포괄양수도인데? 사업에 관한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걸 포괄양수도라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줄게요. 이 정도만 예를 들어줄게요. 그 치킨집을 내가 그대로 인수한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사장만 바뀌어야 돼. 사장만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이미 그 치킨집에 장사하는 그 고용된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직원들 너무 못생겼어. 내가 이 업을 맡게 되면 이 직원들 잘라버리고 싶어. 그 애초부터 이 직원들 안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러면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사장만 바뀌어야 돼요. 그대로 승계해 와야 된다고. 이게 포괄양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계해 오면 부가세 과세 문제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아까 제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죠. 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데 성실신고 확인 제도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니까 이제 피곤해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근데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법인세법에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도입돼가 또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받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받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질문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 개인 기업으로 내가 운영하다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 도입돼가지고 적용받아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안 받고 싶대.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양수도 했는데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 일부만 양수도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 양수도를 했을 때 10%, 20%, 50% 어느 정도 비율로 양수도를 하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법인 전환 이걸 잠깐 갖다 붙였습니다. 현업에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 법조문에 동그라미 1번.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은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을 받는다고. 다시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다시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뭐라고? 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라고 돼 있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안 돼 있어. 즉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지 않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걸 주의해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10%만 양수도 방법, 20%만 양수도 방법, 일부만 양수도 했는데 그래도 적용받습니까? 적용받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관련 예규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포괄 양수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라고 판단되면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동질성이 유지되면 10%든 20%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됐죠? 조금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좀 살펴봤어요. 됐죠? 2학년 분들이라고 그러시니까. 그죠? 그리고 현직 전문 자격사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하나라도 조금 더 언급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번에 경영특강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